경찰서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진술서에 사인을 했어요. 피해자 김순자라는 글자가 눈앞에서 자꾸 흐려졌습니다. 손바닥에는 새벽에 깨뜨린 유리컵의 차가운 감촉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정말 그런 짓을 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전부였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서를 나서자 아파트 경비 오만수 아저씨가 입구에 서 있었어요. 평소라면 농담 한마디 던졌을 뿐이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짐을 받아들고 앞서 걸었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불과 석 달 전 이 길을 따라 아들 집으로 이사 왔었죠. 남편 장례를 치르고 혼자 남은 저를 아들이 데려갔습니다. 며느리 서연은 두 손 모아 인사하며 친정 어머니처럼 모시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부엌에서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된장찌개 냄새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밥상 위에는 텅 빈 냄비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김은 이미 식어 물방울로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냄비 손잡이를 꽉 쥐었어요. 매일 아침 그 냄비에서 보글거리던 찌개가 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겨우 저의 사망보험 금오억을 타려고 무당을 고용해 굿으로 살을 날리고 매일 조금씩 음식에 독을 타고 생각에 잠겨 있을게. 딸 민지가 뒤에서 제 어깨를 감쌌어요. 엄마, 이제 끝났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오늘은 엄마가 끓여. 같이 먹자. 저는 냄비를 내려놓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밥상에서 범인이 나왔어. 그게 제일 무섭더라. 창문 밖에서 바람이 울었습니다.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어요. 저는 부엌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처음부터 다시 떠올려야 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그대의 인생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시어머니 사망보험금에 눈이 멀어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며느리에게서 살아남은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행운과 행복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 석 달 전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남편 장례를 치르고 49제까지 마친 날이었어요.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밥을 지어도 먹을 사람이 없었어요. 반찬을 만들어도 상하기 전에 다 먹지 못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목구멍을 넘기기 어려웠어요. 그때 아들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자기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혼자 계시면 안 된다고. 저는 망설였습니다. 며느리 서연과 단둘이 지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계속 권했어요. 서연이도 모시고 싶어 한다고. 이사 당일 저는 낡은 반찬통을 박스에 넣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이 집에서 남편과 40년을 살았어요. 그 세월을 박스 몇 개에 담아야 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아들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들 집 현관에 서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인사했어요. 어머님, 제가 모실게요. 친정 엄마처럼요. 그 말이 어찌나 또렷하던지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경비 오만수 아저씨가 나타났어요. 그분은 박수를 치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이구, 이 집은 복권이네. 며느리도 복권, 시어머니도 복권이라고. 저는 민망해서 고개를 숙였어요. 오만수 아저씨는 제 짐을 받아들며 계속 떠들었습니다.
어서 오시라고 환영한다고. 저는 새 방에 짐을 풀었어요. 창문 너머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곧이어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였어요.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복을 받았구나. 저녁 식탁에 세 사람이 둘러앉았어요. 서연은 제 밥그릇을 정성스럽게 채웠습니다. 도윤은 회사 이야기를 늘어놓았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놓이는 것을 느꼈어요. 오만수 아저씨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복권 같은 며느리. 저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어요. 하지만 복권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복권은 처음부터 당첨이 아니라 사기였다는 것도. 그날 밤 서연은 설거지를 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편안한 밤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편안했던 밤이었죠.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었을까요? 이사 첫날부터 서연은 빈틈없이 움직였습니다. 제 방 이불을 햇볕에 털고 베개 커버도 새 것으로 바꿨어요. 슬리퍼 방향까지 벽에 맞춰 정리해 놓았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가 고마우면서도 어딘가 불편했어요. 마치 손님 대접을 받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불편함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서연은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제가 좋아한다고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서연은 제 그릇만 따로 담았습니다. 큰 냄비에서 바로 퍼주는 게 아니라 작은 냄비에서 따로 떠왔어요. 더 진하게, 더 고소하게. 어머님 입맛엔 이게 딱이시죠? 서연은 웃으며 그릇을 내밀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먼저 나왔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의아했습니다. 도윤과 서연이 먹는 찌개는 큰 냄비에서 바로 떠먹었거든요. 왜 제 것만 따로일까? 도윤은 찌개가 싱겁다며 소금을 더 넣었어요. 서연은 어머님 건 따로 간 맞췄다고 능숙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정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며느리를 뒷다는 말을 듣고 싶었거든요. 스스로에게도 남들에게도. 그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오만수 아저씨가 택배를 가져왔습니다. 서연이 현관으로 나가 택배를 받았어요. 오만수 아저씨는 저를 보더니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김 여사, 진짜 며느리 복 터졌다고 아침마다 된장 냄새 나던데 매일 끓여주나 보다고 했어요. 저는 웃으며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오만수 아저씨가 돌아가고 서연이 현관문을 닫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거울에 비친 서연의 옆모습을 보았습니다. 웃음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마치 불 꺼진 전등처럼, 스위치를 내린 것처럼 표정이 꺼졌습니다. 저는 눈을 비볐어요.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낯선 집에 적응하느라 제가 예민해진 거라고.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싸늘해졌어요. 저녁 식탁에서 저는 다시 찌개를 마주했습니다. 여전히 제 그릇만 따로 담겨 나왔어요. 된장 냄새는 익숙했지만 어딘가 낯선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낯설물 이사 탓이라 여기며 애써 마음 한쪽에 접어두었습니다. 밤이 되자 서연은 설거지를 하며 도윤과 대화를 나눴어요. 웃음소리가 거실에 퍼졌습니다. 저는 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그 웃음에 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 자리가 어디인지 갑자기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어요. 된장찌개가 보글거리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찌개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썩은 냄새였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눈을 떴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땀이 흥건했어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그 불안은 어디서 온 걸까요? 며칠이 지나자 제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어요. 분명 8시간을 잤는데도 피곤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낮잠을 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자면 잘수록 더 피곤했습니다. 손끝이 저릿저릿했어요. 젓가락을 쥐면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반찬을 집다가 떨어뜨리는 일이 잦아졌어요. 서연은 그럴 때마다 얼른 달려와 치워줬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집어드릴게요. 친절했어요. 너무 친절해서 오히려 미안했습니다.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하는 것조차 힘들어졌어요. 예전엔 아파트 단지 3바퀴도 거뜬했는데 이젠 한 바퀴도 벅찼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저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70이 넘으면 누구나 이렇겠지.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보자고 말하면 서연은 오히려 더 상냥해졌어요. 어머님, 요즘 환절기라서 그래요. 제가 따뜻하게 챙겨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렇게까지 하는데 병원을 고집하면 옹졸해 보일 것 같았거든요. 그날도 아침 식탁에 된장찌개가 올라왔어요. 여전히 제 그릇만 따로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냄비에서 떠온 찌개는 유난히 진하고 고소했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하필 내 것만 따로일까?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서연이 재빨리 밥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님, 한 숟가락 더 드세요. 서연은 밥을 꾹꾹 눌러 담았어요. 밥이 늘어날수록 제 속은 더 비는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웃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끝이 떨릴까봐 숟가락만 3개 쥐었어요. 이상하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아파트 화단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햇볕을 쬐면 좀 나아질까 싶었습니다. 그때 오만수 아저씨가 빗자루를 들고 다가왔어요. 그분은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김 여사, 안색이 많이 안 좋아요. 병원 한번 가봐요. 저는 손을 저었어요. 괜찮다고, 그냥 나이 드니까 그런가 보다고 했습니다. 오만수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요. 그분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오만수 아저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하다 하셨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말끝을 흐렸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만수 아저씨는 빗자루를 들고 일어서며 덧붙였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무시하면 안 돼요. 집으로 돌아오자 서연이 간식을 준비해 놓았어요. 따뜻한 식혜와 떡이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맛있게 만들었어요. 서연은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식혜를 마시며 오만수 아저씨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이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 예감에 이름을 붙이기엔 아직 증거가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방에 누워 손을 들어보았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랬을까? 저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이사 온 뒤부터였습니다. 매일 아침 된장찌개를 먹기 시작한 뒤부터. 우연일까요? 딸 민지는 대구에서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내려간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1년에 2번 올라오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전화가 부쩍 잦아졌어요. 이틀에 한 번꼴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목소리 왜 그래? 숨차? 민지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저는 웃으며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렇다고, 나이 먹으면 다 이렇다고 했어요.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목이 꽉 막혔습니다. 딸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며느리가 이상하다고? 증거도 없이? 저녁 식탁은 매일 똑같았습니다. 세 사람이 둘러앉았지만 대화다운 대화는 없었어요. 도윤은 회사 이야기만 늘어놓았습니다. 부장이 어쩌고, 프로젝트가 어쩌고. 저는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서연은 제 밥그릇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더 드세요. 그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했어요. 더 드세요, 더 드세요, 더 드세요. 친절한 말인데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까요? 식탁 위에서 가장 큰 소리는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그 소리만 거실에 울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손님일까, 짐일까, 가족일까, 아니면 그냥 밥 먹는 노인일까? 서연은 계산 같은 것은 없다는 듯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표정 하나, 타이밍 하나가 마치 연습한 것처럼 빈틈이 없었어요. 웃어야 할 때 웃고, 걱정해야 할 때 걱정하고. 저는 그 완벽함이 두려웠습니다. 진짜 마음에서 우러난 게 아닌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입을 열지 못했어요.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있으니까요. 늦은 밤 저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어요. 도윤과 서연이 나누는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웃음 속에 제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유리병 너머를 보는 것 같았어요. 같은 집에 사는데 다른 세계에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만수 아저씨가 복도에서 저를 불러 세웠어요. 김 여사, 요즘 댁에 불이 늦게까지 켜져 있던데.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불이요? 무슨 불이요? 거실 쪽이요. 새벽 2, 3시까지 불빛이 보이더라고. 오만수 아저씨는 무심하게 말했어요. 뭐, TV 보시나 보다 했는데.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글쎄요, 저는 일찍 자는데요. 하지만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새벽 2, 3시에 누가 깨어 있는 걸까? 도윤은 아침마다 출근해야 해서 일찍 잤습니다. 그렇다면 서연인가? 서연이 새벽에 뭘 하는 걸까? 저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정이 넘자 슬그머니 방문을 열어봤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어요. 거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불빛도 없었어요. 저는 문을 닫고 다시 누웠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오만수 아저씨가 착각한 걸까? 의문은 커졌지만 답을 찾을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물어보면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밥상에서 숟가락만 들다 내려놓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아무도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눈치채지 못한 척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집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목이 말라 잠에서 깼어요. 시계를 보니 2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물 한 잔 마시려고 방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거실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오만수 아저씨가 말했던 그 불빛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2, 3시까지 켜져 있다던 그 불빛. 저는 숨을 죽이고 발걸음을 옮겼어요. 거실에 다가가자 불빛의 정체가 보였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어요. 불빛은 휴대폰 화면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서연이 앉아 있었어요. 등을 돌린 채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벽에 몸을 붙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속삭이듯 말하고 있었어요. 내용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소리가 흡수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창문에 비친 서연의 옆모습을 보았습니다. 입모양만 움직이고 있었어요. 표정은 낮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웃음기가 싹 빠져 있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컵을 꽉 쥐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을 해서 존재를 알릴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발 뒤꿈치를 살짝 들고 조용히 뒤로 물러났어요.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만수 아저씨의 농담이 떠올랐습니다. 야밤에 전화 조심하라던 말이었어요. 연애도 세금 붙는다고 웃었던. 저는 혼자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끝나자 심장이 더 크게 뛰었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본 그 작은 불빛이 눈앞에서 어른거렸어요. 서연은 누구와 통화한 걸까? 왜 새벽 2시에 깨어 있었을까? 왜 그렇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을까?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창밖이 희끄무레해질 때까지.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처럼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서연은 저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오늘 찌개 맛있게 끓였어요. 그 웃음은 어젯밤 창문에 비친 얼굴과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웠어요.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여전히 제 그릇만 따로 담겨 나왔어요. 숟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찌개를 한 입 떠서 입에 넣었어요. 맛은 똑같았습니다. 진하고 고소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예전 같은 맛인데 예전 같지 않았어요. 혀끝에서 뭔가 쓴맛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착각일까요? 저는 억지로 삼켰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맛이 어때요? 입맛에 맞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맛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눈치채지 못한 듯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도윤이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을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어젯밤 본 것을 누군가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뭐라고 말하죠? 며느리가 새벽에 전화했어요? 그게 뭐가 이상한 거냐고 되물을 것이 뻔했습니다. 증거도 없이 말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이 더 이상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제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실을 지나다 소파 위에 놓인 서연의 가방을 보았어요. 가방 지퍼가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두꺼운 봉투가 삐져나와 있었어요. 서류처럼 보이는 것들이 들어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봉투를 바라봤어요.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습니다. 무엇이 들어있을까? 호기심이 손끝까지 차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손을 내렸습니다. 평생 남의 물건을 뒤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것은 예의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일은 평생 지켜온 원칙이었어요. 아무리 궁금해도 선을 넘으면 안 됐습니다. 대신 봉투 끝에 묻어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흙가루였습니다. 갈색 흙이 봉투 모서리에 묻어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제 비가 온 적이 없었거든요. 서연이 어디를 다녀온 걸까?
왜 봉투에 흙이 묻어 있을까? 저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자리를 피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흙가루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남았어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 현관 매트를 새 것으로 바꿔 끼웠습니다. 어머님, 먼지 알레르기 있으시잖아요. 깨끗한 게 좋죠. 서연은 웃으며 말했어요. 말은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바닥만 훑고 있었어요. 매트 아래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시선이 무엇을 찾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밤이 되자 도윤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습니다. 서연도 따라 나섰어요. 나도 좀 바람 쐬고 올게요. 두 사람이 함께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커튼 틈으로 창밖을 내다봤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이미 버린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고개를 맞대고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서연은 손짓을 하며 뭔가를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문에서 물러났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집이 제 집이 아니라 서연의 집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냥 잠시 머무는 손님 같았습니다. 아니, 손님보다 못한 존재, 감시당하는 사람 같았어요. 다음 날 오전 오만수 아저씨가 화단에서 담배를 피우다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김 여사, 잠깐요. 그분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저는 다가가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오만수 아저씨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요즘 이 동네에 이상한 사람들이 돌아다녀요. 이상한 사람이요? 택배 사칭하고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이요. 가짜 건강식품 팔다가 잡혀간 사람도 있고, 오만수 아저씨는 담배를 비벼 끄며 덧붙였습니다. 문 함부로 열어주면 안 돼요. 아는 사람이라도 조심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오만수 아저씨의 말이 서연과 연결되는 것 같았거든요. 가짜 건강식품, 이상한 사람들, 봉투에 묻은 흙, 새벽의 전화, 모든 것이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퍼즐을 맞출 그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서연이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그냥 산책 좀. 저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궁금해도 참아야 한다는 오래된 예의가 제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 예의가 점점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언제까지 모른 척 해야 할까요? 흙가루 묻은 봉투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제 컨디션은 날로 나빠졌습니다. 밥을 먹어도 기운이 나지 않았어요. 숟가락을 들면 손이 떨렸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 수가 없었어요. 계단을 오르면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밥을 반도 먹지 못하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더 이상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속이 울렁거렸어요. 도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아들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냥 드시면 되잖아요. 서연이가 얼마나 정성껏 준비하는데.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서연이 옆에서 도윤의 팔을 툭 쳤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어머님이 스트레스 받으시잖아. 서연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말은 따뜻해야 하는데 제 귀에는 이상하게도 판결처럼 들렸습니다. 마치 문제는 시어머니라고 결론 내리는 듯한 뉘앙스였어요. 서연이 제 그릇을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어머님, 한 숟가락만 더요. 기력이 없으시면 안 돼요. 그녀는 웃고 있었어요.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차갑고 정확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다시 들었어요. 웃는 표정을 억지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목젖이 먼저 잠겼어요.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겨우 한 숟가락을 삼키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침대 밑에 숨겼어요. 언제든 누구에게든 전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고 싶었습니다. 딸 민지의 이름을 길게 눌렀어요.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결국 취소 버튼을 눌렀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며느리가 무섭다고요? 아들이 나한테 짜증을 낸다고요? 증거도 없이 그런 말을 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늙어서 예민해졌다고, 치매 기운이 있다고 할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의심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지, 아니면 정말 무언가 잘못된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이 가장 무서웠어요. 다음 날 아침 오만수 아저씨가 쓰레기장에서 저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그분은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김 여사, 요즘 많이 수척해졌어요. 그래요? 밥은 잘 드시고 있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먹고 있어요. 며느리가 매일 챙겨주거든요. 오만수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분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좋은 음식 먹는 사람 얼굴은 저렇지 않은데.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만수 아저씨는 이미 쓰레기차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아파트 로비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오만수 아저씨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좋은 음식 먹는 사람 얼굴. 저렇지 않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설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하면 안 됐어요. 며느리가 설마 음식에 뭔가를. 아니야, 아니야.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집안에서 된장찌개 냄새가 났어요. 서연이 또 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왜 이렇게 무섭게 느껴질까요? 며칠 뒤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에 서울 올라갈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무슨 일 있어?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연차냈어. 반가운 마음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바쁜 딸이 뜬금없이 올라온다는 것이 이상했어요. 분명 뭔가 느낀 게 있을 거예요. 저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가 민지 이야기를 꺼냈어요. 민지가 이번 주에 온다더라. 도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나가요? 갑자기. 응, 얼굴 보고 싶다고. 도윤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누나도 바쁜데 자주 오면 서로 부담되지 않아요? 그 말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들이 왜 저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 서연이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형님도 대구에서 여기까지 오시려면 힘드실 텐데. 그래도 엄마 보러 오겠다는데. 물론이죠. 형님 오시면 제가 잘 모실게요. 서연은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불편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 민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저는 이불 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엄마, 집에 낯선 사람 드나드는 느낌 없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민지도 뭔가 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쳤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전화할 때 목소리가 이상해서 올라가서 얘기해.
저는 휴대폰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불안이 갑자기 형체를 갖춘 것 같았습니다. 민지도 알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저녁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연 앞으로 택배가 도착했어요. 오만수 아저씨가 상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택배 상자에 찍힌 발신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상호명이었어요. 오상사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성분표도 없었고 내용물 표시도 없었어요. 서연이 택배를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상자를 들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가져가 문을 닫았어요. 오만수 아저씨가 현관에서 저에게 손짓했습니다. 저가 다가가자 그분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김 여사, 저런 택배 조심해요. 왜요? 요새 저런 데서 가짜 약도 많이 팔아요. 성분 불명 건강식품. 오만수 아저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옆동에서 그거 먹고 병원 간 사람도 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가짜 약, 성분 불명.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서연이 뭔가에 연루된 걸까요? 보이스피싱? 불법 약품 거래? 저는 상상하기 싫었지만 의심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새벽에 전화, 흙 묻은 봉투, 수상한 택배, 조각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범죄인지 제 상상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민지의 문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낯선 사람이 드나드는 느낌. 저도 그 느낌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름을 붙이지 못했을 뿐이에요. 의심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용기는 여전히 나지 않았어요. 민지가 올 때까지 며칠만 더 버티면.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생각했어요. 제발 내 착각이길. 제발 아무 일도 아니길. 하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질 리 없었습니다. 진실은 이미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며칠 뒤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쓰레기를 버리러 엘리베이터 앞에 섰어요. 그때 오만수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농담기가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김 여사, 잠깐요. 오만수 아저씨가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오만수 아저씨가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며칠 전 새벽에요. 제가 순찰 돌다가 봤어요. 뭐래요? 1402호에서 누가 내려오더라고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402호는 제가 사는 집이었어요. 남자 같았어요. 새벽 3시쯤이었나? 오만수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집에 남자라고는 도윤뿐이었거든요. 도윤은 아침마다 출근해야 해서 일찍 잤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란 말인가요? 혹시 착각 아니에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오만수 아저씨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글쎄요, 어두워서 얼굴은 못 봤어요. 근데 분명 남자 체형이었어요. 그분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제가 착각했을 수도 있죠. 요즘 눈이 침침해서. 오만수 아저씨가 말을 돌렸어요. 그나저나 요즘 보이스피싱 일당이 아파트 돌아다닌다더라고요. 보이스피싱이요? 네, 택배 기사나 수리 기사 사칭해서 집에 들어온대요. 오만수 아저씨가 진지한 얼굴로 덧붙였습니다. 문 함부로 열어주면 안 돼요. 혼자 계실 때 특히 조심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남자가 내려왔다. 혹시 서연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새벽에 받던 전화와 관련된 사람일까요? 불륜보다 사기가 먼저 떠올라 더 혼란스러웠어요. 서연이 도대체 무슨 일에 연루된 건지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의심의 방향이 너무 많았어요. 그날 저녁 서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현관 쪽 CCTV가 고장났대요. 저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고장이요? 네, 내일 수리 기사 부를게요. 다음 날 오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서연과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리 기사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만 들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새벽에 내려간 남자가 그 수리 기사였을까? 하지만 시간이 맞지 않았어요. 왜 새벽 3시에 수리를 하겠어요? 의심은 설명보다 항상 빨랐습니다. 저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조각들은 많은데 그림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문을 잠그고 이불 속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민지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새벽에 남자가 내려갔대요. 택배가 이상해요. CCTV가 고장났대요. 모든 것이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조각을 맞출 그림이 없었어요.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민지가 올 때까지 이틀. 저는 손가락으로 날짜를 세웠어요. 이틀만 버티면, 딸이 오면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창밖에서 바람이 울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되면 저는 버틸 수 있을까요? 민지가 서울에 도착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딸을 맞이했어요. 민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민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얼굴이 왜 이래? 저는 괜찮다고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민지는 제 얼굴을 찬찬히 살폈어요. 볼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 그림자가 짙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민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엄마, 많이 수척해졌어. 서연이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형님, 어서 오세요. 오시느라 힘드셨죠?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민지를 맞았어요. 민지도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서연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점심을 먹는 동안 민지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나 건강검진 받으러 가려고. 검진? 응, 요즘 회사에서 권장해서 엄마도 같이 가면 좋겠는데. 민지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 혼자 가기 심심하잖아. 서연이 바로 반응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예약도 잡아드릴까요? 너무 빠른 대응이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민지는 고맙다고 답했지만 눈빛은 싸늘했어요. 오후가 되자 서연이 과일을 깎아 가져왔습니다. 접시 위에 사과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서연은 마지막 사과를 깎으며 거실로 왔습니다. 과도가 은빛으로 번쩍였어요. 서연이 제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사과 드세요. 제가 깎았어요. 그녀는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과도 끝이 제 쪽을 향한 채 멈췄어요.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 하지만 저는 봤어요. 과도 끝이 제 가슴 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민지도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녀는 재빨리 과일 접시를 자기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사과 맛있겠다. 내가 먼저 먹어볼게.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하지만 손등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과도 끝이 왜 저를 향해 멈췄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저는 민지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오만수 아저씨였습니다. 민지 씨, 차가 주차 위치를 잘못 잡아서요. 옮겨주셔야 해요. 민지가 일어섰어요. 아, 죄송해요. 금방 다녀올게. 민지가 현관을 나섰습니다. 저는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거실에 저와 서연만 남았습니다. 도윤은 아직 퇴근 전이었어요. 서연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철벅철벅 물소리가 났습니다. 평화로운 소리여야 하는데 제 귀에는 섬뜩하게 들렸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민지가 돌아오기까지 몇 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몇 분이 몇 시간처럼 길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민지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몰랐어요.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을. 민지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았어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 집이 무서웠어요. 처음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내 아들의 집이, 내 며느리가 있는 집이 무서웠어요. 오늘 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목이 말라 잠에서 깼어요. 물 한 잔 마시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또다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전에도 봤던 그 불빛이었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속삭임이 아니었어요.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순조로워요. 서연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저는 벽에 몸을 붙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많이 약해지셨어요. 밥도 잘 못 드시고. 서연의 목소리에 웃음기가 섞여 있었어요.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보험은 결혼하자마자 들어뒀어요. 7년 됐죠. 보험? 그 단어가 귀에 꽂혔어요. 무슨 보험이란 말인가요?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굿 한 번 더 하려고요. 굿?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이번엔 살을 제대로 날려주세요. 확실하게요. 살을 날린다. 그 말의 의미가 머릿속에서 천천히 퍼졌습니다. 그때 서연이 낮게 웃으며 말했어요. 사망보험금 나오면 추가로 1,000만 원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러니 최선을 다해 시어머니께 살을 날려주세요. 그 한마디에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물컵이 미끄러졌어요. 막으려고 했지만 늦었습니다. 컵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유리가 산산이 깨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돌렸어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의 눈이 번쩍였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입으로 간신히 말했어요. 물 마시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서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웃었어요. 어머님, 깜짝 놀랐잖아요. 괜찮으세요?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입술에서만 맴돌았어요. 눈은 전혀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깨진 유리를 피해 뒷걸음질 쳤어요. 그냥 괜찮아, 치울게. 아니에요, 제가 치울게요. 어머님 발 다치시면 안 되죠.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몸이 굳었어요. 방으로 들어가세요. 유리 위험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방금 들은 것이 무엇인지.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보험, 굿, 살, 돈.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이제야 모든 것이 연결됐습니다. 따로 끓인 된장찌개, 점점 빠지는 기력, 이상한 택배, 새벽의 전화, 퍼즐 조각이 맞춰졌어요.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하고 있었어요. 보험금을 타려고, 무당을 고용해 굿으로 살을 날리고, 음식에 독을 조금씩 매일.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소리는 내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들을까봐. 7년이었어요. 7년을 가족으로 살았습니다. 명절마다 웃으며 음식을 나눴어요. 손잡고 시장도 갔습니다. 그 모든 게 연기였던 건가요? 저는 이 집에서 제가 가장 약한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어요. 목숨이 위험했습니다. 오늘 밤 당장이라도 민지, 딸에게 알려야 했어요. 하지만 지금 가면 서연이 알아챌 거예요. 조금만 참아야 했습니다. 아침까지만. 저는 휴대폰을 꺼내 가슴에 안았어요. 새벽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 때까지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날이 밝자마자 저는 민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민지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저는 민지를 방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문을 닫고 잠갔어요. 그리고 어젯밤 들은 것을 속삭이듯 전했습니다. 서연이 전화하는 걸 들었어. 전화? 보험 얘기를 했어. 군 얘기도.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살을 날린다고 했어. 돈 얘기도.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나를 죽이려는 것 같아. 제가 민지의 손을 꽉 쥐었어요. 매일 먹인 된장찌개에 뭔가 넣은 것 같아. 민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정신을 차렸어요. 민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흔들림이 사라지고 단단해졌어요. 엄마, 지금부터 내 말대로 해. 민지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앱을 켰어요. 오늘부터 이거 항상 켜놔. 서연이 말하는 거 다 녹음해. 저는 손이 떨려 화면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민지가 제 손바닥에 펜으로 숫자를 썼어요. 1, 1, 2. 무서우면 이 숫자만 눌러, 알았지?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이 평소처럼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제 그릇을 따로 담아내왔습니다. 어머님, 맛있게 드세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하지만 입에 넣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휘저으며 먹는 척만 했습니다. 서연이 샤워하러 들어갔어요. 욕실 문이 닫히고 물소리가 났습니다. 민지가 재빨리 움직였어요. 거실에 서연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침 알림이 떠서 화면이 켜져 있었어요. 민지는 재빨리 메시지 목록을 훑었습니다. 월양도사. 그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민지가 대화 내용을 열었습니다. 양은 조금씩 매일. 급하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보름 뒤면 끝나요. 민지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그 글자를 보며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먹었던 된장찌개.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던 건가요? 민지가 재빨리 화면을 캡처했어요.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어요.
민지가 서연의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아슬아슬했어요. 오후에 서연이 외출했습니다. 장 보러 간다고 했어요. 민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방 서랍을 열었어요. 구석에서 작은 유리병이 나왔습니다. 라벨이 없었어요. 안에 갈색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지가 부엌에서 장갑을 가져왔어요. 장갑을 끼고 유리병을 비닐봉투에 넣었습니다. 밀봉했어요. 증거야, 경찰에 내야 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저것이 저를 죽이려던 것이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어요. 저녁 무렵 민지가 잠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오만수 아저씨를 만났어요. 경비 아저씨, 부탁드릴 게 있어요. 민지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늘 밤이나 내일 경찰이 올 수도 있어요. 오만수 아저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마세요. 특히 서연 씨한테는요. 오만수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입 다물고 있을게요. 그분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김 여사님 무슨 일 있는 거죠? 곧 아시게 될 거예요. 민지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제 말로 싸우면 져. 민지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증거로만 가자. 내일 도윤 오빠 퇴근하면 다 끝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 숨이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이제 반격할 차례였습니다. 도윤이 퇴근한 저녁이었습니다. 민지가 거실에 모두를 앉혔어요. 저, 도윤, 서연. 네 사람이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어요. 민지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꺼내 놓았습니다. 오빠, 이거 봐. 도윤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뭔데? 엄마 피검사 결과야. 며칠 전에 병원 다녀왔거든. 민지가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정상 범위를 벗어난 수치들이었습니다. 의사 소견란에 원인 불명의 독성 물질 의심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민지가 그 옆에 휴대폰 캡처 화면을 나란히 놓았어요. 이건 새언니 휴대폰에서 찍은 거야. 양은 조금씩 매일. 보름 뒤면 끝나요. 월양도사라는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도윤이 벌떡 일어났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도윤이가 민지에게 소리쳤습니다. 남이 폰을 왜 뒤져? 미쳤어? 민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빠, 진정하고 이것도 봐. 민지가 비닐봉투에 담긴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새언니 서랍에서 나온 거야. 라벨도 없고 성분표도 없어. 도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뭔데? 엄마를 죽이려고 했던 거야.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된장찌개에 넣었던 거야. 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 서연이가 왜 그래? 도윤이가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뭐라고 말 좀 해. 오해라고 하라고. 서연은 웃고 있었어요. 여전히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오빠, 다 오해예요. 그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어머님 건강 빌려고 굿 알아본 거예요. 요즘 기력이 없으시잖아요. 민지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왜 보험금이란 말을 했어? 서연의 웃음이 멈칫했어요. 뭐? 새벽에 전화하는 거 엄마가 들었어. 민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보험 7년 됐다고, 살을 날려달라고, 끝나면 추가로 사례금 더 준다고.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도윤의 시선이 서연에게 꽂혔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서연의 얼굴에서 웃음이 서서히 지워졌어요. 입꼬리가 내려갔습니다. 눈동자만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민지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새벽에 서연이 나눈 통화 내용이 스피커로 흘러나왔습니다. 순조로워요. 어머님 많이 약해지셨어요. 보험은 결혼하자마자 들어뒀어요. 다음 주에 굿 한 번 더 하려고요. 살을 제대로 날려주세요. 보험금 나오면 추가로 1,000만 원 더 드릴게요.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도윤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2번, 3번,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서연아.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게 진짜야?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웃음이 완전히 꺼졌어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사라진 것을 알았어요. 그때 바깥에서 오만수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들어왔어요. 민지가 미리 연락해 둔 것이었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형사 2명이 들어왔어요. 박서연 씨 맞으시죠? 형사가 물었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서연은 일어섰어요.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웠어요. 후회가 아니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을 감싸고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끝났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믿었던 가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무너짐이 저를 살렸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경찰차가 떠난 뒤였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민지 그리고 도윤만 남았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도윤이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내가 진작 알아챘어야 했는데.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엄마가 밥 못 드신다고 했을 때 짜증만 냈잖아요. 제 가슴이 아렸습니다. 아들을 원망하고 싶었어요. 왜 몰랐냐고, 왜 내 편이 아니었냐고. 하지만 원망보다 안쓰러움이 먼저였습니다. 도윤도 속은 거였어요. 7년 동안 제가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쭈그려 앉아 도윤의 등을 쓸어줬어요. 살아있으니까 됐어. 제가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해. 도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들이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 이제 다 끝났어.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냄비를 꺼내 물을 붓고 불을 켰습니다. 된장을 풀었어요. 민지가 옆으로 왔습니다. 엄마, 뭐해? 찌개 끓이려고. 제가 대답했어요. 배고프지 않아? 민지가 도마를 꺼냈습니다. 파를 썰기 시작했어요. 도윤도 부엌으로 왔습니다.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눈이 아직 빨갰습니다. 저는 불 앞에 섰어요. 찌개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소리였어요. 하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끓이는 것이었어요. 제 손으로 제가 먹을 음식을. 된장 냄새가 부엌에 퍼졌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였어요. 예전에 남편과 함께 먹던 그 냄새. 독이 아니라 사랑의 냄새였습니다. 그때 창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만수 아저씨였습니다. 김 여사, 오늘은 진짜 된장 냄새네. 그분이 크게 외쳤어요. 그동안 뭔가 이상하더니 오늘은 제대로야. 저는 그 말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어요. 배에서 힘이 들어가는 웃음이었습니다.
민지도 따라 웃었어요. 도윤은 눈물을 훔치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찌개 냄비가 가운데 놓였습니다. 보글보글 김이 올라왔어요. 제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살아있는 맛으로 끓였어. 제가 말했어요. 같이 먹자.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부터 사랑해.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내가 못 지켜드려서 미안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가 살렸어. 네가 아니었으면 난 죽었어. 제가 민지의 손을 꽉 쥐었어요. 고마워, 내 딸. 도윤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찌개를 한 입 떴어요. 천천히 씹고 삼켰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도윤이 말했어요. 진짜 엄마 손맛이에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살아있어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서서히 번지고 있었어요. 긴 밤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며 생각했어요. 내 밥상에서 범인이 나왔지만 같은 밥상에서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고. 내가 끓이는 건 내 삶이라고. 이제 아무도 제 밥상을 빼앗지 못할 거예요. 저는 스스로의 손으로 다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순자 씨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어있던 칼날.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차려진 밥상이 사실은 독이었다는 것.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보다 무서운 게 있을까요? 하지만 순자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딸의 손을 잡고 증거를 모으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밥상을 되찾았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하나입니다. 내 목숨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의심해야 한다는 것. 그게 배신이 아니라 생존이에요. 혹시 지금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 참지 마세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증거를 남기세요. 그리고 반드시 살아남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